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 왕조실록.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계기록유산이죠. 500년 왕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실수한 것까지 낱낱이 기록한 책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록 편찬관들조차 기록하기를 두려워했던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실록과 야사, 현대 학자들의 연구 논문까지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발견한 건 놀랍게도 실록의 침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역사를 계속 찾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545년 7월 경복궁에서 일어난 일.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짧은 재위기간을 가진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종입니다. 재위기간 단 8개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나이는 겨우 30이었습니다. 30살의 젊은 왕이 갑자기 죽는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1545년 7월 1일 인종이 경복궁에서 숨을 거둡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께서 승하하셨다. 딱 이것뿐입니다. 왕이 뭘 먹었는지까지 기록하는 실록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병하니 위독하시더니 승하하셨다는 애매한 표현만 남겼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인종이 죽고 며칠 뒤 한 여인이 실록 편찬청에 나타납니다. 바로 문정왕후. 인종의 계모이자 곧 왕위에 오를 명종의 친어머니였죠. 실록에는 이날의 기록이 단 한 줄로 남아 있습니다. 대비께서 편찬청에 납시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실록은 왕조차 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왕실 여인이 편찬청을 찾아온다는 건 조선 500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사관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인종이 죽기 직전 있었던 일들, 특히 데비전에서 일어난 일은 상세히 기록하지 말라. 데비전에서 일어난 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떡 한 접시의 의혹. 여러 야사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종께서 데비전에서 떡을 드신 후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다. 계모가 준 떡을 먹고 죽은 젊은 왕. 물론 야사는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야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의혹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증거겠죠. 더 중요한 건 실록이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장각에 보관된 인종실록 원본을 확인해보면 1545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의 기록이 유난히 간략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축약한 것처럼 말이죠. 인종 죽기 초기엔 하루에도 몇 페이지씩 빼곡했던 기록이 죽기 직전 일주일은 딱 3페이지입니다. 병환이 위독하시다, 약을 드셨다 같은 내용만 반복되어 있죠. 뭔가 빠진 게 분명합니다. 사관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지킬 것인가. 당시는 을사사화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문정왕후의 정적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었죠. 사관들이 진실을 기록했다가는 사화에 휘말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소한의 기록만 남겼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되 진실을 다 말하지도 않는 일종의 침묵의 저항이었던 겁니다. 실록에서 문정왕후를 직접 비난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대비께서 슬퍼하셨다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될 뿐이죠. 이것이 사관들이 남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침묵 그 자체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정왕후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에 굶주린 악녀였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문정왕후의 젊은 시절을 기록한 실록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1517년 16살의 윤씨가 중종의 계비로 간택됩니다. 훗날 문정왕후가 될 이 소녀는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온화하다. 온화한 성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젊은 윤씨는 모범적인 왕비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궁궐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죠. 특히 중종의 첫째 아들 인종을 친자식처럼 돌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계비 윤씨께서 세자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니 선왕후의 덕을 이으셨다. 이게 1520년대 실록에 나오는 문정왕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온화한 왕비가 어떻게 20년 뒤 권력의 화신으로 변했을까요? 1534년 모든 것이 바뀐 해. 변화의 시작은 1534년입니다. 이해의 윤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명종이죠. 조선시대 왕실 여인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대비. 이것이 조선시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실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세자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인종입니다. 실록을 보면 1534년 이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중종이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자가 학문에 게으르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종의 학문을 칭찬하는 기록뿐이었는데 말이죠. 반면 명종에 대해서는 총명하다, 기특하다는 표현이 늘어납니다. 혹시 이거 우연일까요? 당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문정왕과 중종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한 건 아니었겠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은밀하게요. 전하, 세자께서 요즘 학업에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원자 명종의 어릴 적 호칭는 벌써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인종이 알고 있었던 것들. 그렇다면 세자 인종은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계모가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1544년 중종이 위독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벌어진 일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께서 데뷔 전에 거의 가지 않으셨다. 왜 갑자기 계모를 피했을까요? 보통 효를 강조하는 조선시대에 세자가 데뷔전을 피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중종이 죽기 직전 인종은 자기 측근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인이 왕위에 오르면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왕이 된 후에 측근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종이 이미 문정왕후의 야심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왕이 되면 측근들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예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종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을사사화가 터집니다. 인종을 지지했던 대윤파가 몰살당하죠. 유님, 유관, 유인숙. 이들은 모두 참수당하거나 사사되었습니다. 1544년 11월 중종의 마지막 선택. 1544년 11월 중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재위 38년 만이었죠. 그리고 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30살의 새 임금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인종 주기 초반의 기록이 상당히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종은 즉위하자마자 개혁을 시작합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억울한 옥사를 풀어줍니다. 새 임금께서 인정이 넘치신다는 평가가 실록 곳곳에 나옵니다. 백성들도 새 왕을 환영했습니다. 성군이 나타나셨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궁 안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데뷔 전, 즉 문정왕후가 거처하는 곳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실록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야사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의 개혁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이 추진하는 개혁은 대부분 문정왕후 측근들의 이권을 건드리는 것들이었거든요. 특히 인종은 불교를 탄압하려 했습니다. 승려들의 부패를 보고 분노했던 거죠. 그런데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훗날 그녀가 보호라는 승려를 중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왕과 대비 사이에 말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
1545년 초 궁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인종은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고 문정왕후는 이를 은밀하게 방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효도하는 아들과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실제로는 팽팽한 대립이었죠.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임금께서 데뷔 전에 문안을 올렸으나 대비께서 병환을 핑계로 만나지 않으셨다. 병환을 핑계로 아들을 만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병환이 아닙니다. 정치적 의사 표시였던 거죠. 그리고 1545년 6월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종이 데비전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화해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데비전에서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인종은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과연 그날 데비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단순한 떡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종이 죽고 나서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1545년 7월 1일 인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뒤인 7월 4일 12살 명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 중 하나였죠. 12살 아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대비가 발 뒤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수렴청정 자체는 조선시대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어리면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대신 정치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려 20년간 권력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피해 숙청 을사사화. 명종 즉위 직후 실록에는 불길한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님을 국문하라. 유관을 잡아들여라. 유인숙을 사사하라. 한 달도 안 되어 조정의 핵심 대신들이 줄줄이 제거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모두 인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1545년 을사년에 일어난 네 번째 사화였죠. 그런데 이 사화는 이전의 사화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이전 사화들도 분명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을사사화는 그 규모와 잔혹함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실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유님의 일가를 멸하라. 삼족을 멸하라. 삼족을 멸한다는 건 단순히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부모, 형제, 자식까지 모두 죽인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문정왕후가 두려웠던 거라고요. 인종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을사사화로 숙청당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인종 제위 시절 중용되었거나 인종과 가까웠던 인물들입니다. 유님은 인종의 장인이었습니다. 유관은 인종이 신임했던 대신이었죠. 이들은 모두 인종의 급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조정. 을사사화 이후 조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대신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조정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공포정치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죠. 문정왕후의 뜻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바로 다음날 역모로 몰려목이 달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 실록을 읽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신들의 발언이 극도로 조심스러워집니다. 신은 감히 아뢰기 어렵습니다만, 신의 소견이 짧아 잘 모르옵니다만, 대비 마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명종은 어땠을까요? 왕인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명종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실록을 보면 명종이 직접 결정을 내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대비의 뜻을 따르겠다는 식이죠. 명종도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테니까요. 이복형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고 있었을 테고요. 보문정왕후의 그림자.
을사사화 이후 문정왕후는 본격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조정에 심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승려보였습니다. 승려가 조정에서 뭘 한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문정왕후는 보에게 승려들을 관리하는 관직을 주고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보는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죠. 실록에는 신하들의 반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려가 어찌 조정에 발을 들릴 수 있습니까? 불교를 배척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승려를 중용하시니 이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를 비판하는 신하들을 처벌했죠. 왜 문정왕후는 이렇게까지 보를 감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정왕후는 여러 사찰에 막대한 재산을 시주했고 불경을 간행하는 데도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봅니다. 보는 문정왕후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측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는 문정왕후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까지 말이죠. 야사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보가 밤중에 궁궐에 들어가 대비와 밀담을 나누었다고요. 과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20년 동안 지속된 공포.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1565년까지 계속됩니다. 무려 20년입니다. 이 20년 동안 조선은 어땠을까요? 실록을 보면 이 시기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건이 터집니다. 영무사건, 모함사건, 당파싸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시기실록의 서술 방식입니다. 문정왕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우회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죠. 조정이 어지럽다.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간신들이 특세한다. 누가 간신인지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죠. 문정왕후가 중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사관들은 여전히 두려웠던 겁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한 진실을 기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실록 곳곳에 백성들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세금을 줄이지 않는다.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다. 백성들이 유랑하고 있다. 인종이 추진했던 개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다시 득세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죠. 1565년 4월 드디어 끝나다. 그리고 1565년 4월 마침내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비께서 승하하셨다. 향년 60세.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보가 제일 먼저 처형됩니다. 문정왕후가 그토록 감쌌던 승려는 그녀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목이 잘립니다. 문정왕후의 측근들도 줄줄이 숙청됩니다. 20년간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락한 겁니다. 그제야 신하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난 20년은 암흑기였습니다. 간신들이 조정을 어지럽혔습니다. 대비께서 너무 오래 권력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말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는 금기였습니다. 왜일까요? 문정왕후가 죽고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정말 병으로 죽은 걸까요? 이 질문 당시 조정 신하들도 분명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날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너무 위험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문정왕후가 죽었다 해도 명종은 여전히 왕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역모로 고발하는 건 왕에게도 치명적인 일이었겠죠. 그래서 역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묻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명종실록이 남긴 실마리.
하지만 역사는 완벽하게 비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실록 곳곳에 단서들이 숨어 있거든요. 명종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대목들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암시하는 표현들이죠. 예를 들어 1565년 문정왕후가 죽은 직후의 기록입니다. 대신들이 지난 20년의 폐단을 아뢰었다. 그러나 대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 왜 삼갔을까요? 실록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말이죠. 더 결정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명종 말년의 실록입니다. 임금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악몽에 시달리신다는 소문이 돌았다. 명종이 무슨 악몽을 꾸었을까요? 실록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 안팎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명종이 인종의 혼령에 시달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야사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명종이 밤마다 형의 환영을 보았다고요. 물론 야사인이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종의 심리 상태를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형이 의문사한 후 왕위에 오른 사람.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막지 못한 사람. 그의 마음이 편했을 리 없습니다. 선조 금기를 건드리다.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합니다. 1567년의 일이죠. 선조는 명종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방계에서 왕위를 이은 왕이었죠. 그래서인지 선조는 명종 시대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실록을 보면 선조 초기에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인종의 묘를 다시 논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묘를 다시 논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죽었기 때문에 묘 논쟁이 있었습니다.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자를 쓸 수 있느냐는 거였죠. 결국 인종이라는 묘가 붙었지만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조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건 단순히 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종의 재평가를 시도한 거죠. 그리고 조정에서 놀라운 발언이 나옵니다. 1568년 한 신하가 상소를 올립니다. 이름은 김계휘였습니다. 인종 전하께서는 성군의 자질을 갖추셨으나 재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상소 겉으로는 인종을 추모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는지 조사하자는 거였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는 대비를 모욕하는 것이다. 선왕명종의 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이니 불경이다. 결국 김계휘는 파직당하고 유배를 갑니다. 금기를 건드린 대가였죠. 하지만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조 시대에도 여전히 인종의 죽음이 의혹의 대상이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후대 학자들의 끈질긴 추적.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인종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더욱 공공연해집니다. 숙종시대의 학자 이긍익은 자신의 저서 연려실기술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실록에는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편찬관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긍익은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분명합니다. 실록에 뭔가 빠져 있다는 거죠. 정조시대에는 더 직설적인 논의가 나옵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20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그 시작이 인종의 의문스러운 죽음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건 정조시대의 한 사관이 사초에 남긴 기록입니다. 물론 실록에 실리지는 않았지만요. 19세기 들어서 황현이라는 학자는 아예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인종은 독살되었다는 것이 세간의 정설이다. 세간의 정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종이 독살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들. 그렇다면 현대의학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20세기 들어 몇몇 연구자들이 인종의 증상을 분석했습니다. 실록과 야사에 나오는 증상들, 즉 갑작스러운 복통, 설사, 피를 토함, 그리고 며칠 만에 사망. 이 증상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나옵니다. 첫째, 비소 중독입니다. 비소는 조선시대에도 구할 수 있는 독이었죠.
비소 중독의 증상은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입니다. 며칠에 걸쳐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둘째, 수은 중독입니다. 당시 불로장생을 위해 수은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량 섭취하면 치명적입니다. 셋째, 자연적인 급성 질환입니다. 급성 췌장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병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의학적 원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시 정황입니다. 인종이 죽기 직전 데뷔전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 그 후 갑자기 병이 났다는 것. 문정왕후가 실록 편찬에 개입했다는 것. 인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숙청되었다는 것.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집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인종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 한국 역사학계에서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병도, 이선근 같은 원로사학자들이 인종의 죽음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병도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종실록의 해당 부분은 명백히 축약되어 있다. 이는 편찬 당시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외압이요? 바로 문정왕후의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1970년대에는 더 구체적인 연구가 나옵니다. 한영우 교수는 인종실록과 명종실록을 교차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인종의 죽음 직후 조정의 움직임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마치 예정된 시나리오처럼 빠르게 진행되었다. 예정된 시나리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인종이 죽자마자 명종이 즉위하고 바로 을사사화가 시작되고 반대파가 일사천리로 제거되는 과정.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조직적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계획한 것처럼 말이죠.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조선 왕조실록 전체를 디지털화하면서 텍스트 분석을 한 거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인종실록의 텍스트 밀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특히 인종이 죽기 직전 한 달간의 기록은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간략합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명백히 누락된 정보가 있다. 누락된 정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실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인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을 살펴봤습니다. 실록의 침묵, 문정왕후의 야망, 그리고 400년 동안 이어진 금기를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인종은 정말 독살당한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으니까요. 인종의 시신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당시의 직접적인 증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후대 학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심 자체가 역사적 진실이 아닐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관들은 진실을 기록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왕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사관들도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지켜야 할 목숨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을사사화를 보세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쓴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진실을 남겼습니다. 기록의 공배, 이상할 정도로 간략한 서술, 모호한 표현들, 이 모든 게 사관들이 남긴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다 쓸 수 없다. 하지만 이 침묵을 보라. 이 침묵 속에 진실이 있다. 조선의 사관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정왕후 악녀인가 희생자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문정왕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타고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실 여인에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것. 만약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면
그녀는 평생 궁궐 구석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말이죠. 문정왕후에게 명종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이유였고 권력의 원천이었고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한 일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인종을 죽였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요. 조선의 시스템은 왕실 여인들을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비들끼리, 후궁들끼리, 왕자들끼리 모두가 왕위를 두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문정왕후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죠. 인종의 죽음, 수백 명의 희생, 그리고 역사의 악녀로 기록되는 것. 명종의 슬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는 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종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야망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실록을 보면 명종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허수아비였죠. 모든 결정은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명종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른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형이 의문스럽게 죽었다는 걸.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요. 그래서 명종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던 게 아닐까요? 형의 혼령에 시달렸던 게 아닐까요? 명종은 재위 20년 동안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그것도 일종의 벌이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명종이 축구방계에서 선조가 즉위합니다. 문정왕후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직계는 끊어진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질문. 이 이야기는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과거의 일일까요? 권력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일.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일. 정의보다 생존을 선택하는 일.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나요? 조선의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접 쓸 수 없으면 암시라도 남겼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도록 후대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400년이 걸렸지만요. 이게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살아남는다는 것. 인종이 꿈꾸던 조선. 마지막으로 인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인종은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왕이었지만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백성의 세금을 줄이고 억울한 죄인을 풀어주고 학문을 장려하고. 실록을 보면 인종이 얼마나 좋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인종이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종은 좋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은 8개월 만에 끝났다는 것. 왜 끝났는지, 누가 끝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역사를 보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마치며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이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인종의 의문스러운 죽음, 문정왕후의 20년 권력, 사관들의 침묵, 그리고 400년 동안 이어진 금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아무도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확실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선의 사관들이 남긴 침묵. 그 침묵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을 지킬 수 있는가? 두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가? 역사는 누가 쓰는가? 이 질문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종은 정말 자연사한 걸까요?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역사를 계속 찾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